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빚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빚. 제가 대학에서 조교를 했고 시간 강사를 했는데 한 교수가 정년퇴임 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년퇴임 회식을 마치고 그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일성이 내가 평생 정년퇴임 할 때까지 고등학교 있다가 대학으로 옮겼는데 지금까지 빚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 키우고 그 형제들과 부모, 사회생활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서 교수하면 이제 월급이 제가 조교할 때니까 한 20년 전 그때 이야기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월급이었지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사람도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교수도 빚으로부터 한 해도 헤어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업하면서 개인한테 빌리기도 하고 카드 돌려먹기도 해보고 은행에서 여기저기서 빌려서 사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32년 결혼 생활 그 가운데 한 7, 8년은 우리 자녀들 대학 그 학자금 그 빼놓고는 없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프리랜서로 경제활동을 거의 안 하면서 빚을 거의 없앴고 자산 이제 처리해서 그랬죠. 그 전에랑은 빚이 없었던 적이 저도 없네요. 근데 빚지면 노예요. 빚 없으면 부자라고 하죠. 정말 빚 없는 인생을 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박현주라는 사람 있죠.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죠. 이렇게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이런 책을 썼죠. 돈은 꽃 그렇게 이야기했죠. 빚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그 합격 소식 있는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그러니까 17살쯤이겠죠. 그 뒤로부터 이제 어머니가 형도 키우고 자기도 키웠으니 홀몸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고대를 나와서 증권사 취업해가지고 지점장으로 나갔는데 이게 이제 초임 지점장이라는 게 고객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접대도 해야 되고 대외 활동도 해야 되니까 그 월급이 거의 나가다시피 했겠죠. 그래서 생활비를 엄마한테 이렇게 부탁해서 빌렸는데 어머니가 그래 좋다. 그런데 이자를 줘야 된다. 당시로서 17%입니다. 연. 지금은 연 2%도 안 되고 이번에 보니까 0.9% 해가지고 1,000만 원어치의 1년 이자가 얼마? 9만 원인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열 몇 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IMF 시절이라든가 그때는 또 더 오른 적도 있었죠. 근데 이거 남한테 빌렸으니까 이자 꼬박꼬박 그렇게 연 17%를 내라.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겠다 하고 이자를 꼬박꼬박 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남한테 빌려서 준 게 아니라 어머니 돈을 빌려주면서 그렇게 자식한테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남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빚지면 노예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이 신생 지점장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투자금을 이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니까 그 친척 중에 투자금을 예치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적이 아주 나빠가지고 원금을 막 까먹었는데 그 친척이 와가지고 정말 아주 무서울 정도로 원금을 보전내라 하면서 막 독촉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원금을 돌려줬는데 그 친인척이 이제 그 시골 출신이죠. 박현주가
거기 이제 집성촌이다시피 하니까 어머니 체면도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식이 뭐 이렇게 대학 좋은 데 나와가지고 지점장으로 갔다는데 내 돈 투자한다고 투자 유치해 가더니 원금도 까먹고 원금도 안 돌려줬다느니 이런저런 얘기 또 들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원금을 급한 돈 이렇게 빌려가지고 채워줬는데 나중에 또 그것도 알고 보니까 어머니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친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식한테 투자를 맡기는 그런 식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이 남의 돈 무서운 걸 또 알게 되었고,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남의 돈을 투자할 때는 조심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빚을 빌릴 때 다르고 또 갚을 때 다른데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여겨야 된다. 내 몸을 남의 몸처럼 알아야 되고 남의 몸을 내 몸처럼 알아야 되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까? 남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혹독한 이 금전 훈련, 부채 훈련, 투자 훈련 그런 걸 통해서 오늘날 박현주가 탄생한 셈이죠. 유대인들도 자기 자녀한테 돈 빌려줄 때 계약서 쓰고 이자 받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런 실제적인 훈련을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성인식, 12, 3세에 성인식을 치르죠. 그때 이제 부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투자도 그때부터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성인이 얼마나 빨리 됩니까? 12세 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12세 살이면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 중학교 때 아닙니까? 그때부터 계약을 중시하고 부모도 이 계약할 때는 정확히 읽고 특약 같은 것도 넣고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그 유대인 기업가들 계약할 때 뭐 깜깜한 거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책임성을 자기가 못 지면, 즉 부모한테 그때부터 돈을 이렇게 뭐 빌린다든가 하면은 그걸 책임질 생각을 해야 되지, 공짜로 그 돈을 받는 것은 자기가 자기 책임도 질 만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도 책임질 줄 모르는 그런 하찮은 인간, 그렇게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자존심이 상할까 싶어서 부모들도 대학 등록금도 이거 빌려주는 거니까 이따 갚으라, 이런 식으로 그 책임감도 길러주고 자존심도 세워지고,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부자간에도 공짜가 없다는 것을 일러준다고 하죠. 우리는 이 빚이라면,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소 한 마리 뭐 500만 원, 700만 원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소라는 것은 재산 목록 1호잖아요. 근데 외상이라는 것이, 빚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감각을, 미래 소득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인데, 미래를 하찮게 보고 미래의 자신은 너무나 과장되게 과신하게 되고, 그리고 현세 중심적, 현세 어떤 쾌락적인 그런 차원에서 빚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그렇게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우리 농경 문화의 속담을 만들어낸 것이죠. 빚 지는 것보다 갚는 게 훨씬 어렵죠. 지금 그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 그 코로나 때문에 거의 설 이후로 2달간 뭐 막히다시피 했죠. 그래서 대면 사업들은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을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줄 서고, 또 그 대출 신청 상담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제 또 마스크 팔 때도 생년월일 끝자리로 하더니, 저는 이제 저는 58년이고 아싸람은 63년생 해가지고 수요일 같이 가는데 돈 빌리는 애들도 이제 짝홀수도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빚의 종류도, 부채의 종류도 여러 가지죠. 생산적인 빚도 있고, 사업할 때, 공부할 때,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때, 그리고 소비적인 것도 있죠. 차 사는 것, 뭐 이렇게 향락적으로 쓰는 것, 이런 것들은 소비적인 것이죠. 그리고 일시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즉 악성 부채가 있고 선성 부채가 있다는 이야기죠.
나쁜 것은 미래를 어찌 보면 당겨서 오늘 소비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가난한 건 당연하죠.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을 기른 사람이 부자 되기는 매우 어려운 거죠.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이 위기에 다른 사람 아무도 광고 못할 때 광고하고 아무도 이 확장 못할 때 확장하고 그런 어떤 그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그 사람이 성공하죠. 그래서 그 일본의 뭐 경영의 신 마사시다 고노스케도 위기라는 것은 아주 투자 적기고 인재를 싸게 살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적기다. 그러나 호기도 좋다. 호기도 좋고 위기도 좋다. 그런 얘기를 펴는 사람이 있죠. 이 부채는 이제 개인, 기업,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 부채가 지금 3,100조 안팎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 부채도 약 1,700조 안팎. 더하면 이제 4,800 그러는데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은 약 5,000조. 5,000조면 이게 실감이 안 되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00만이라고 한다면 약 개인당 1억. 그럼 이 부채 상환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지금 월 474만 원으로 봐가지고 연봉이 한 5천 안팎 될 건데 중위소득이 줄 쭉 세웠을 때 근데 소득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1억 감당 능력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인과 기업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것도 못 갚는 수도 있지만 이 국가부채는 정말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감각이 없죠. 지금 이번에도 뭐 그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해가지고 뭐 무제한 이 금융을 이렇게 뭐랄까 회사채도 뭐 매입해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제 더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 부채가 개인, 기업, 국가로 나눌 때 플러스 알파까지 따진다면은 5천조 안팎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당 1억인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부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목에서 말했지만 빚 지면 노예요. 빚 없으면 부자라니까요. 빚 없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부자들은 투자 기회를 노릴 겁니다. 뭐 요새 달러다, 또 뭐 회사를 이렇게 인수한다, 또는 부동산을 산다. 지금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위기가 또 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요. 공짜를 선호하는 거, 이거는 공짜도 이제 권리가 돼가지고 자꾸 이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국가부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동책임은 무책임이니까요. 그러니까 감각이 안 온다니까요, 자기한테. 부자들한테 더 걷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부자한테 더 걷고, 이 부동산에서 더 걷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 우리나라 부가가치가 늘어나지 않아서, 즉, 경쟁을 통한 이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자꾸 세원이 이게 이제 축소되죠. 그러면 저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베네수엘라처럼 남미처럼 이제 국가의 이 총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폐단이 있죠. 부채는 생각보다 많고 저금은 생각보다 적은 게 이게 다 개인이나 회사나 국가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지금 그 중소기업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70% 안팎이 6개월도 못 버틴다. 6개월 이상 이런 불황이 지속되면 문을 닫아야 된다 하고 대답한 사람이 70% 안팎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다들 고비용 저효율인데 계속해서 이 돈이 돌아가야 살지 돈 몇 개 와봐면 이게 일본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일본은 자본소득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 무역수지로 먹고 산 거예요. 계속 뭔가를 팔아서 조금 버는 듯 했지만 많이 쓰고
근데 효율은 떨어지는 구조로 이 나라가 돌아갔던 거예요. 고비용 저효율. 교육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어찌 보면 이 산업, 종교마저도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은 떨어지는. 결혼을 보세요. 얼마나 형식 그 거품이 많습니까? 효율은 떨어져요. 근데 이혼은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교육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 이게 그 수지로 따지면 아마 90%는 손해일 겁니다. 자녀한테 투자한 거 못 뽑아낸다니까요. 그렇다고 저 유대인들처럼 자녀들한테 너 등록금 빌려주니까 너 갚아야 돼? 일본만 해도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결혼 비용까지도 어찌 보면 손자 손녀 나오면 그것까지도 용돈까지도 줄 정도로. 그래서 할아버지 잘 만나야 출시한다고 성공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가정에서도 공짜 심리가 작동되고 회사 같은 데서도 이 노사 대결하면서도 월급에 어찌 보면 자기가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그 일부를 월급을 가져와야 되는데 공짜 심리가 작동되고 국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은 돈 뿌리는 걸 자기 돈 주듯이 그걸 공짜라고 생각하고 받는 국민들도 역시 국가에서 이거 주는 것은 그냥 공짜다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계속 주다 보면 이게 공짜 심리가 권리 심리가 돼가지고 어디 지자체에서는 뭐 그 사무소 들어가서 왜 이렇게 혜택을 안 주냐 해가지고 이렇게 총기 사건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계속 주다 보면 양재물도 공짜는 큰 걸 노린다고 이게 권리가 돼가지고 이제 안 내놓으면은 그것을 내놓으라고 가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까처럼 위협을 하는 수도 있는 것이죠. B세대에 대한 태도. 이 인생을 적어도 적자는 안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내가 가면서 적어도 적자는 안 남겨야 되는 거야. 이게 적자도 재산이에요. 그래서 부채도 상속하잖아요. 상속 포기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자녀한테로 그 상속권자한테로 넘어가요. 부채도.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갈 때까지 적어도 나라도 안 떼먹고 기업 돈도 안 떼먹고 형제나 다른 자녀들의 돈도 안 떼먹는, 즉 적자 인생은 안 되는, 본전 인생이라도 되는, 즉 부채 인생이 안 되는 것만 해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노인이 돼서 가기 직전에 1, 2년 사이에 병원비만 해도 수천만 원을 넘기는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적자 인생 안 된다는 보장 이거 매우 어렵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 OECD에서 최 1등인데 그 원인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이 노인의 병원비입니다. 병원비 고민하다가 병원비를 자녀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적어도 자기가 재산을 남기지는 못해도 자녀한테 부채는 남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오늘 빚 이야기 하다 보니까 돈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빚에 대한 태도, 부채에 대한 인식, 그것이 인생을 좌우로 가릅니다. 즉 빚을 지면 절박감을 가지고 그것을 초인적으로 갚으려는, 아까 박현주 그 미래에셋 회장은 그 어머니한테 그런 훈련을 받은 거죠. 어머니가 선의 거짓말을 하면서 남의 돈 무섭다, 빚지면 노예가 된다, 그리고 빚은 절대적으로 적어도 원금은 갚아야 된다 하는 인식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 어릴 때 그 어머니가 홀몸이 돼가지고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그 어머니 돈을 받아서 다니면서 1년 생활비도 한꺼번에 줬대요. 그래서 돈 관리하는 능력을 가져라, 짠돌이가 되라. 이 어머니가 피 같은 돈을 벌어가지고 너한테 주는 것이니까 너는 이 어머니의 인생처럼 알고 아껴 써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런 훈련, 게다가 자기가 그 뭐랄까 어머니의 힘이 돼야 한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이면서 아버지처럼 생활했던 거죠. 그 형도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아주 철이 빨리 들고 이런 그 부채에 대한 인식까지 어머니한테 강훈련을 받으면 이 독수리, 호랑이 그냥 아무렇게나 자식 키우지 않거든요. 그런 독수리 같은, 호랑이 같은 어머니 밑에서 이 부채의식을 아주 바르게 받은 이 박현주가 미래에셋 같은 대기업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이게 빚지면 이 카드 말려 뭐 돌려막기 한번 해보면, 미리미리 돈을 당겨 써보면 내일 망할지 모른다는, 그냥 이 인건비 줘야 할 날이 월급 받는 사람은 그렇게 늦게 돌아오지만 월급 주는 사람은 그렇게 빨리 돌아옵니다. 같은 시간을 놓고도 심리적 시간이 돈 주는 사람과 다른 이 받는 사람은 달라요. 부채를 가진 사람과 부채가 없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부채 없는 부자들은 이 위기에 투자처를 냉철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빚지면 하루하루가 호랑이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 우리가 지금 대기업에서 정규직을 받고 이병철을 받고 최종로를 받죠. 이 사람들이 빚에 대한 감각은 대단합니다. 그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갚으려는 의식을 가지고, 적어도 내가 나라에 됐든 회사에 됐든 누구에게도 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부채를 남기고 가지 않겠다는 그런 처절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성실함, 책임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빚지고 실제로 감당하는, 감당이 안 될 때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어디에서라도 그 시에 갚아야 된다 하면 그때 갚는 그런 능력을 기른 사람들이, 빚 얻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 소상공인들 뭐 보니까 1,000만 원까지, 또 신용도도 우리 이 은행에 가면 등급이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그 국가에서도 소득에 대해서도 1등급에서 1분위에서 5분위까지 우리도 다 이렇게 계량화, 수량화 돼 있어요. 1등 인간인지 10등급 인간인지 은행에 가면 물어보세요. 한번 거래할 때 물어보면 이 마이너스 통장 개설할 때라든가 돈 빌릴 때라든가 그거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신용 등급을 높일 수도 있는지. 그냥 다 돌아다니면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빚 얻을 때 20%빚 얻을 수 있고, 빚 좀 내쇼, 돈 좀 빌려가시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은 안 빌려줘. 제 이금융권 가봐. 안 돼. 여기서 사채 한번 가보시오. 사채 시장 가고 개인이 이렇게 돈 빌리려고 하는 정도라면 이제 정말 힘든 막다른 골목에 이른 거죠. 오늘은 이 빚이 우리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실을 또 냉철하게 빚지고도 보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빚 1억 지고도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 거면, 어떤 사람은 10억을 빚지고도 그걸 감당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빚지고도 감당해내는 사람도 있죠. 이 빚 감내 능력, 그게 이제 이게 사업을 할 때, 인생을 향유할 때 필요한 능력이죠. 그러나 이 적어도 누구에게도 빚을 남기지 않는다는, 부채를 상속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자세도 매우 중요하죠. 누구의 돈도 떼먹지 않는, 적어도 내가 태어난 이상 그런 자세로 산다면은 여러분들도 적어도 누구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이 돈을 만들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는, 적어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빚 잘 갚고, 되도록이면 빚 지지 않고, 공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누구에게 오히려 기부하고, 태어난 다음에 떠날 때는 세상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기 그 난득
호도 그렇게 써있네. 난득 호도. 이 청나라 정판교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호도라는 것은 흐리멍텅한 좀 멍청한 듯한, 왜 우리가 진실을 호도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가린다. 난득이라는 건 어렵다고 말이죠. 얻기 어렵다. 난득 호도. 그 어리숙한 태도를 얻는 것은 어렵다. 정판교가 어디 가니까 한 노인이 자기 호를 호도지용, 호도노인, 호도지인 그랬더라는 거예요. 좀 어리숙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 이 벼루가 있는데 그 벼루 밑에다 하나 그 명을 써달라는 거예요. 명이라는 것은 교훈이 될 만한 그런 그거죠. 죽었을 때도 명 그럽니다. 또 좌우명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바닥에다가 그렇게 써줬다는 거예요. 난득 호도다. 그 사람이 썼던 호에 대한 거죠.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고위하려고 아주 학문이 높았다는 거예요. 여기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으면 난 못났어 하는거도 못난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하는 걸 나중에 보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겸양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겸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우습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난득 호도 어려운 겁니다. 비덥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호도한 자세를 보이는 것, 그것을 얻는 것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